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통일신라의 역사 5부입니다. 780년 신라의 36대 왕 해공왕이 알 수 없는 범인에게 시해당하고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37대 왕 선덕왕으로 즉위하면서 태종 무열왕계 직계 후손의 왕위 세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바야흐로 하대의 시작이었죠.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젠 꼭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어도 먼 방계 왕족이어도 왕이 될 수 있으며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엔 상대등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상대등의 권한이 대폭 커지며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력해졌고 상대등은 국왕으로 가기 전 꼭 밟는 코스 같은 게 됩니다. 선덕왕은 즉위하자마자 김경신을 상대등으로 삼았습니다. 김경신 역시 왕족 출신의 귀족, 즉 진골 귀족이었으며 당연하게도 태종 무열왕계가 아닌 저 먼 방기였습니다. 선덕왕과는 친척 사이였죠. 해공왕이 시해되고 김양상이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 뒤 선덕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김경신이 선덕왕의 브레인이자 오른팔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선덕왕은 얼굴 마담이었고 모든 건 김경신의 큰 그림이자 김경신의 계획이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왕이 즉위하자마자 김경신을 상대등으로 임명하며 최고 권력을 하사해준 것이었죠. 이로써 선덕왕 치세에는 김경신이 권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선덕왕은 재위기간이 6년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선덕왕 재위기에 가뜩이나 김경신을 필두로 한 진골귀족들의 힘이 갑자기 비대해져 있었으니 별다른 특별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덕왕이 폐강진이라 부르던 오늘날의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 큰 관심을 가지며 지방관들도 적극적으로 보내 백성들의 이주도 강행하는 등 폐강진 지역의 개척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죠. 아울러 군대를 크게 사열했다는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선덕왕은 본인도 진골 귀족 출신으로 왕이 되어 이제는 안정적이지 않은 왕실 계보가 이어질 테니 이에 대한 왕권 약화의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여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 선덕왕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사망 1년 전에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아 선덕왕은 왕위에서 물러나려고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로 물러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해 785년 유언을 내리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선덕왕의 유언입니다. 과인은 본래 재능이 없고 덕이 적어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었으나 추대를 피할 수 없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있는 동안 해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백성의 일생생활이 공공하여졌으니 이는 모두 덕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되지 않고 정치가 하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항상 왕위를 물러나 궁궐 밖에 살고자 하였으나 많은 신하들이 그때마다 지성으로 말렸기 때문에 매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었다. 이제 갑자기 병이 나서 다시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할 것이며 유골은 동해에 뿌리도록 해라. 선덕왕의 유언에 따라 선덕왕을 화장하고 바닷가에 뿌렸기에 현재는 선덕왕릉은 없습니다. 단 선덕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선덕왕이 후계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선덕왕에겐 아들도 형제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왕위 계승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신라 정치판의 넘버 2이자 최대 권신이었던 상대등 김경신이었습니다. 다만 김경신에게 가장 부족한 게 있으니 정통성이었습니다. 이미 선덕왕이 태종 무열왕계 직계자손이 아니어서 김경신도 충분히 왕으로 오를 자격은 있었으나 그나마 선덕왕은 모계 쪽이 태종 무열왕계 직계자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신은 찐 방기였어요. 그래도 당시 최고 권력가였고 왕이 될 자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김경신이 왕위에 올라도 안 될 건 없었지만 권력은 김경신보다는 없지만 정통성 면에서는 김경신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왕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주원이었죠. 김주원은 태종 무열왕계의 직계 5대손이었습니다. 왕이 될 정통성만 따지면 김주원이 되는 게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화백회의에서도 상대등 김경신이 아닌 김주원을 왕위에 오르는 게 맞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대등 김경신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한 신하가 김경신의 꿈을 해몽해주기를 왕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준 겁니다. 이때 상대등 김경신이 말한 한마디가 위에 김주원이 있는데 어찌 왕이 오를 수 있겠소 였다고 합니다. 상대등 김경신도 알았던 거죠. 본인보다 김주원이 더 높은 서열이라는 걸.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실린 기록이 있습니다. 화백회의에서 차기 국왕으로 김주원을 지목하고 김주원더러 궁궐로 오라고 부탁했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하천에 물이 불어나 김주원이 건너지 못하며 궁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르기를 임금이라는 큰 지위는 진실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폭우가 내리니 하늘이 혹시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의 상대등 경신은 전 임금의 동생으로서 덕망이 높고 임금의 채통을 가졌다라고 하자 다른 신하들도 동조하더니 상대등 김경신을 차기 국왕으로 옹립해버린 겁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살짝 다른 차이점이 삼국사기에는 신하들이 상대등 김경신을 옹립했다고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하천의 무리부로 김주원이 하천을 건너지 못한 틈을 타 상대등 김경신이 그냥 먼저 궁궐에 올라 왕이 되었다고 나와있죠. 아마 상대등 김경신이 어떻게든 김주원의 입고를 무력으로 막은 거였겠죠. 그렇게 상대등 김경신이 신라의 38대 왕 원성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김주원을 막으며 힘으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원성왕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김주원을 죽인다거나 어떻게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원의 처가가 강원도 강릉의 유지였는데 원성왕은 김주원에게 강릉과 그 주변 일대의 지역을 시급으로 하사하고 김주원에게 명주군왕이라는 자귀를 하사했습니다. 김주원이 계속 수도 경주에 있으면 서로 피곤해지니 여러가지 특혜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방으로 보내버린 거죠. 김주원 역시 경주에 있으면 본인이 원성왕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하는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냥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대 시대의 신라의 군주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태종 무열한계 직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게 되니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던 상대등은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가 되고 진골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단 말이죠. 진골 귀족들의 추대에 힘입어 왕이 되기는 하지만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진골 귀족들은 이제 불필요해지는 세력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왕권 강화를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순간 왕권 강화를 원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대 시대의 신라 군주들은 진골 귀족들의 추대를 받긴 하는데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된 배경도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력해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을 다시 억제시킨다라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원성왕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788년 제위 4년 차에 독서 삼품과라는 관리 임용 시험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직은 과거 제도가 없던 시절에 원시적으로나마 과거 제도 비슷한 무언가를 만든 거죠. 독서 삼품과란 유교 경전,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 공례 등을 시험 범위로 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시험을 친 뒤 그 성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성적에 따라 차등이 이끌 관리를 임명한다는 제도였죠.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느냐고요? 네, 없었습니다. 신라에는 골품제도라고 지배층들 사이에서도 신분과 서열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관료직은 이 신분에 따라 독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골품제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진골 귀족들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였죠.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면 진골 귀족이 아닌 예컨대 육두품 이하 지배층들이 좋아하겠죠. 그간 신분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는데 이젠 노력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원성왕은 그러한 의도로 독서 삼품과를 시행해서 독서 삼품과를 거쳐서 관료가 된 신하들을 육성해 진골 귀족들의 대항마로 삼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하대 시대의 군주들은 본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진골 귀족들의 힘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되고서도 적대해야 하는 진골 귀족들을 상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성왕이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진골 귀족들의 기득권과 터스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독서 삼품과 시험을 쳐도 그렇게 요직에 못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조차 진골 귀족 출신이었던 원성왕은 고위직에는 전부 진골 귀족들을 임명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나름 한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독서 삼품과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원성왕은 14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재위 기간이 아니고 등극한 과정이 다소 부당하더라도 이 정도 길게 재위하면 정치가 조금은 안정화되기 마련인데 이상하리 많지 원성왕 재위 14년간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과 무엇보다 연속적인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여러가지 구휼 정책도 펼쳐보고 벽골제라는 관계시설도 수리해서 가동해보기도 했지만 14년간 반복되는 기근에 아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시 신라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 가면 원성왕릉이 있는데 원성왕릉에는 특이한 무신석이 있습니다. 국왕의 무덤 앞에 문신석이나 무신석이 있는 게 신기하지는 않지만 원성왕릉의 무신석은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역인이나 페르시아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시 당나라에서는 서역인 하면 강인한 용병의 장수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서역인들 얼굴을 한 무신석을 만들기도 했는데 신라도 당나라풍을 도입해서 만든 것이라는 설과 실제 아랍인들이 예전부터 신라 울산항에 들어오면 무역을 했으니 그리고 또 신라 왕릉에는 페르시아산 물품들도 많으니 신라인들도 페르시아나 아랍인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들을 본따 자체적으로 무신석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성왕에겐 아들이 있었으나 요절하는 바람에 799년 원성왕 사망 이후 원성왕의 손자가
39대 왕 소성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은 소성왕은 상대등 출신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원성왕의 손자 자격으로 즉위했으니까 왕권 강화와 신라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